문학으로 만나는 삶의 이야기들이 잔잔한 감동으로 찾아가는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김은자 시인입니다.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지구 저편에서는 전쟁이 한창입니다. 포소리가 들리고 화염이 터지고 건물이 포탄에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런 가운데 6월도 중순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끄러운 세상인데도 여름은 오고 꽃은 핍니다. 요즘 수국이 한창이죠. 수국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노라면요, 한 그루의 수국에 꽃 색깔이 똑같은 것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떤 거는 파랗고 어떤 꽃은 보라색이고 또 어떤 부분은 얇은 하늘색을 띠기도 하고요. 그래도 그들은 각자의 색을 바라면서 피어납니다. 누구도 서로를 밀어내거나 죽이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알아서 피어나고 또 다음 꽃을 위해서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러면서 더운 여름을 수놓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런 여름꽃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난주는 날이 좀 흐리고 6월 같지 않게 기온도 조금 낮았습니다. 그래도 여름꽃들은 계절을 알고 자라납니다. 자연은 그래서 믿음이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람보다 낫습니다.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에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한국 문학 작품이 연일 주목을 받고 있는 요즘입니다. 단행본 출간뿐 아니라 한국적 정서의 줄거리가 탄탄한 작품은 외국 영화계에서도 러브콜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 문학도 때를 맞은 것이 아닌가 조금은 이른 기대를 해보기도 합니다. 세상 곳곳에서 전쟁은 한창이지만 행복한 문학, 이 시간이 있어서 그래도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문학으로 우리에게 다양한 경험을 또 감정을 전달해 줌으로써 삶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는,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세상을 만드는 행복한 문학,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에는 마더스데이에는 꽃도 팔고 나름 눈에 띄는 행사나 레스토랑 예약도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가정에서도 그렇고 크게 생각하는데요. 파더스데이는 이 미국에서도 그렇게 대단하게 지나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전화 한번 걸어서 해피 파더스데이, 그리고 약간의 선물, 그 정도가 아닐까 하는데요. 물론 크게 세는 사람들도 있겠죠. 지금은 많이 변했습니다만 예전에는요, 한국인들에게 아버지란 인물이 주는 이미지는 권위와 책임감, 동시에 지닌 그런 존재로 여겨져 왔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그래서 그런지 엄격하고 권위적인 모습으로 비춰진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자녀와의 소통과 교감을 중시하는 아버지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만 예전엔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버지 하면은 쓸쓸하게 가슴을 먹먹하게 가슴을 저미게 만드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아버지에 대한 수필 한 편을 나누려고 합니다. 박재환 수필가의 아버지라는 제목의 수필인데요. 낭독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첫 제사다. 동생이 술잔에 술을 채웠다. 술잔이 향 연기를 넘어갔다. 아버지는 향 너머에 계셨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직 삶 쪽에 가까웠다. 기억의 윤곽들이 아직 선명했다. 한순간의 죽음이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다. 특히 자식에게 부모의 존재와 부재는 살아있음과 죽어있음으로 간단히 치환되는 것이 아니었다. 서로의 삶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먼저 절을 올렸다. 내가 절을 마치자 동생이 잔을 걷어왔다. 다시 동생이 술잔에 술을 채웠다. 다시 향 연기 위로 술잔이 넘어갔다. 조그만 제사상 안에 두 개의 세상이 있었다. 술잔만이 넘어다닐 수 있었다. 멀었던 아버지. 죽음이 삶을 더 분명하게 짚어줬다. 남자로서의 인생이 아버지의 자리보다는 흔들리지 않는 자존심에 나가 우선이었던 시대가 눈 감아준 일탈들. 덕분에 끝까지 남편일 수 있었고 아버지일 수 있었던 삶. 아버지의 삶에서 떠오르는 문장들이 아버지를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어려서는 무섭기만 했던 아버지. 끝까지 무섭기라도 했다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무서웠던 시절은 차라리 찬란했다. 더 이상 무섭지 않은 아버지. 그때부터 아버지는 먼 사람이었고 그때부터 가족들은 힘들었다. 죄인은 아니었지만 충분하지 않았던 게 슬픔의 뿌리였다. 아버지의 자리보다 자신의 자존심을 더 걱정했던 가장은 경제적 빈곤을 명쾌하게 해결하지 못했고 남편보다는 남자로서의 인생에 집중했던 가장은 가정의 윤리와 질서에 관여하지 못하게 됐다. 동생과 함께 절을 올렸다. 절을 마치고 다시 동생이 잔을 걷어왔다. 나와 10살 넘게 나이 차이가 나는 동생은 어릴 적에 나에게 매를 맞았고 내 앞에서 울었다. 아버지에게 매를 맞지 못했고 아버지 앞에서 울어보지 못했다. 어머니가 국을 물리고 냉수에 잿매를 말며 말했다. 내년 제사 땐 아버지 사진 좀 바꿔야겠다. 시대가 눈 감아준 사람을 어머니가 어쩔 것인가. 어머니는 단념이었다.
단념으로 사는 삶은 함께 서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 외로운 사람을 바라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때 알았다. 침묵의 말들을 알아들어야 했고 보이지 않는 어머니를 늘 보고 있어야 했다. 어머니를 바라보는 일도 아버지를 바라보는 일 못지않게 힘들었다. 마지막 절을 올렸다. 아버지는 향 너머에 계셨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지 못했던 가족들은 그가 남긴 밥을 먹기 위해 모여 앉았다. 어머니가 음복을 했다. 어머니는 술잔을 당신 앞으로 당겨놓고 3번에 나눠 잔을 비웠다. 잔을 비운 어머니가 아버지의 사진을 챙기며 다시 말했다. 아버지 사진 바꿔야겠다. 돌아가셨을 때 급하게 만든 영정이었다. 말년의 모습이라 싫으신 것 같다. 말년의 아버지는 하루하루 부서지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때의 아버지 모습이 그 사진에서 떠오르는 것 같았다. 당뇨라는 병은 사람을 나뭇잎처럼 갉았다. 돌아가시기 며칠 전 새벽이었다. 타들어가는 목소리가 나를 불렀다. 병원에 좀 가야겠다. 아버지는 이미 많은 합병증으로 퍽퍽 쓰러지고 있었다. 왜 그러세요? 소변을 볼 수가 없다. 병원에 가야겠다. 너무 힘들다. 소변을 빼내고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시던 아버지가 말했다. 미안하다. 나는 그 미안하다는 말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병원에 가자고 한 일이 미안한 일인가? 자식 앞에서 아픈 몸이 미안한 일인가? 나의 아버지는 나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가세요. 나는 집에 돌아와 아버지의 방문을 닫으며 후회했다. 유언처럼 들리던 그 미안하다는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던 것이 후회스러웠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며칠 못 사셨다. 가을이 시작될 때 가셨다. 첫 번째 제사를 모셨다. 나도 17살 딸을 둔 아버지다. 나도 남편보다는 남자로서의 인생이 더 걱정될 때가 있다. 아버지의 자리보다는 알량한 자존심이 지켜주는 나의 자리에 더 집중하고 싶을 때가 있다. 딸아이의 자아가 쑥쑥 자라는 것을 볼 때 나는 두렵다. 내가 꾸린 가정의 윤리와 질서에 관여할 수 없는 날이 올까봐 두렵다. 형, 갈게요. 동생 내외가 일어섰다. 내년 제사엔 아버지 사진을 다른 사진으로 바꿔야 할 것 같다.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나의 기침소리가 아버지가 닮았음을 알았다.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나의 두상이 아버지와 닮았음을 알았다. 아버지로 사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잔잔하게 풀어낸 수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머니 하면은 애틋하고 따뜻하고
몸으로부터 벌써 가까이 느끼는 그런 느낌이라면요. 아버지 하면은 특별히 한국 전통적인 아버지상은 한 발짝 조금은 떨어진 느낌이 들잖아요. 한 발짝 떨어져서 아버지를 봤기 때문에 세월이 가면 더 자세히 볼 수 있고 애절해지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어머니는 앞모습이고 아버지는 뒷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그것도 쓸쓸한 뒷모습. 장으로서 지고 가야 할 책임과 외로움,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도 가족을 위해서 쓰러질 수가 없는 그런 것이 아버지이죠.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어떠셨습니까? 그 옛날 한국의 아버지들은 대부분 말씀도 잘 안 하셨고요. 엄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수필에서 얼핏 비춰주듯이요. 가부장제도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시대가 눈 감아준 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시대가 눈 감아준 분을 어쩌랴 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옛날에는 남자들이 아내 아닌 다른 여자를 둔 분들도 있었고요. 그래도 뭐라고 할 수 없었던 남자가 뭐 그렇지 라고 했었던 남자라고 해서 용서가 되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요. 한국 문화가 그랬거든요. 그러니 작가는 그런 아버지를 보기도 힘들었지만 그런 것들을 다 견디고 살아야 하는 어머니를 보기도 힘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아버지를 어머니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진 한 장도 마음을 쓰고 있는 겁니다. 병으로 쇠약해진 사진 속의 모습이 싫어서 사진을 바꾸자고 하죠. 어머니 마음속에는 남편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아직도 결혼하고 본인을 사랑해주고 푸릇푸릇할 때를 기억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작가의 아버지는 당뇨로 많이 앓으셨어요. 그렇게 앓아 누워서 거의 생을 마감할 때가 되어서야 그전까지는 별 말씀 안 하시다가 힘든 상황이 되어서야 아들에게 소변을 볼 수 없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병원에 좀 데려가 달라고 하죠. 여기서 잠깐 멈춰서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부탁하는 일을 잘 못해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부탁합니다. 바쁜 자식들에게 혹시 피해가 될까봐 운전도 부탁을 하지 못하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차라리 남에게는 부탁을 해요. 막상 자식들에게는 부탁을 정말 못하는 것이 부모님들입니다. 아니 안 하는 거죠. 내리사랑이죠. 이 글에서도 작가의 아버지가 참다 아들에게 부탁을 한 건데요. 병원에 모시고 가서 소변을 다 빼내고 침대에 누워 계시면서 아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미안하다 라는 말인데요. 그 말은 참 우리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바쁜 애를 내가 붙잡아 두는구나. 이렇게 아파서 네가 마음을 쓰는구나. 내가 아파서 마음 쓰게 해서 어쩌냐. 뭐 그런 마음이 숨어 있는 거죠. 작가는 미안하다는 아버지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서 생각해 보는 거죠. 아버지가 자식에게 병원 가자고 한 일이 미안한 일인가? 자식 앞에서 아픈 몸이 미안한 일인가? 그러면서 아버지 모습에 현재 자신의 삶을 투영해 봅니다. 17살 딸을 둔 아버지인데 남편보다는 남자로서 인생이 이제 더 걱정이 된다. 아버지 자리보다는 알량한 자존심을 지켜주는 나라는 그런 자리에 더 집중하고 있을 때가 많은데 딸아이가 무럭무럭 이렇게 크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 자라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두렵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라보기조차도 싫었던 아버지의 기침소리가 본인이 닮았다고 합니다. 기침뿐이겠습니까? 두상이 아버지와 닮았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문장이 정말 압권이네요. 아버지로 사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야 하고 희생해야 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뎌야 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이끌어야 하고 꼭 상황뿐만이 아니라 삶조차도 아이들에게 이렇게 비춰지는 거잖아요. 아버지로서 사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여러분들도 그런 거 느끼시죠? 부모님께서 예전에 했던 행동이나 모습 중에 싫어했던 행동이나 모습. 근데 어느 날 보니까요. 내가 꼭 닮아서 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아버지 지선날에 일어난 일을 시작으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참 잔잔하면서도 본질적으로 풀어준 수필입니다. 이 글을 쓴 박재환 작가는요, 서울예술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 기자를 했고요. 2012년부터 에세이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내원수필 문학상을 수상했네요. 이 수필을 소개하다 보니까요, 생각나는 시가 있네요. 소개해볼까 합니다. 나희덕 시인의 못 위의 잠이라는 시인데요. 이 시를 여러분들에게 낭송해드리면서 행복한 문학 문 닫을까 합니다. 날이 많이 더워졌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문학, 더 큰 감동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김은자였습니다. 못 위의 잠, 나희덕. 저 지붕 아래 제비집 너무도 작아. 갓 태어난 새끼들만으로 가득 차고 어미는 둥지를 날개로 덮은 채 간신히 잠들었습니다. 바로 그 옆에 누가 박아 놓았을까요? 못 하나. 아비는 어디서 밤을 지샜을까요? 못 위에 앉아 밤새 꾸벅거리는 제비를 눈이 뜨겁도록 올려다 봅니다. 종암동 버스 정류장. 휙바람은 불어오고 한 사내가 아이 셋을 데리고 마중 나온 모습. 수많은 버스를 보내고 나서야 피곤에 지친 한 여자가 내리고 그 창백함 때문에 반쪽 난 달빛은 또 얼마나 창백했던가요. 아이들은 달려가 엄마의 옷자락을 잡고 제자리에 선 채 달빛을 좀 더 바라보던 사내의 그 마음을 오늘 밤은 알 것도 같습니다. 시럽의 호주머니에서 만져지던 때 묻은 호두알은 쉽게 깨어지지 않고 그럴듯한 집 한 채 짓는 대신 못 하나 위에서 견디는 것으로 살아온 아비. 거리에선 아직도 흙바람이 몰려오나 봐요. 돌아오는 길 희미한 달빛은 그런대로 식구들은 손잡은 그림자를 만들어 주기도 했지만 그러기엔 골목이 너무 좁았고 늘 한 걸음 늦게 따라오던 아버지의 그림자, 그 꾸벅거림을 기억나게 하는 못 하나, 그 위에 잠.
우리 집에 매일 나 홀로 있었지.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버 어디냐고 여쭤보면 항상 양화대교. 아침이면 머리맡에 놓인 별사탕에 라면 땅에 새벽마다 퇴근하신 아버지 주머니를 기다리던 어린 날의 날 기억하네 했었는데